면역력 없이 암 완치 없다. 황성주. 3장 미래의학을 생각하다.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음식만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 요즘 케이블 TV에 보면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친다는 내용들이 종종 소개되고 세간의 화제가 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그 메커니즘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최근 후생유전학 영역에서 영양유전체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 메커니즘의 실체에 대해 실마리를 풀게 되었다. 즉, 영양유전체 연구가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면 음식만으로도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본인에게 영양유전체 연구에 몰입하도록 만든 계기이다. 음식만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세계 각지에서 이 명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 가운데 최근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2013년 셀지에 발표한 논문을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꼬마 선충에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먹이고 유전자를 비교했더니 87가지 유전자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대사가 달라지고 세포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 논문은 좋은 음식은 유전자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나쁜 음식은 유전자를 변질시킨다는 것을 입증해서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건강에 이롭지 않은 음식이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과 섞어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운 변화를 이끌어낸다. 또 다른 실험도 흥미로웠다. 유전자 조작으로 두 종류의 쥐를 만들어 실험한 내용이었다. 살이 찌고 암에 잘 걸리고 수명이 짧은 A 쥐에게는 후성 유전자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먹이고 날씬하고 암에 안 걸리고 수명이 긴 쥐에게는 후성 유전자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을 빠진 안 좋은 음식을 먹였다. 그리고 두 쥐에게 새끼를 낳게 했더니 A 쥐는 건강한 쥐를, B 쥐는 건강하지 않은 쥐를 낳았다. 이 실험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고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이 아이디어는 막스 거슨 박사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것이 후성 유전체 연구, 영양 유전체 연구의 효시가 되었다. 다음은 세포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에서 소개한 거슨 박사의 영양요법에 관한 글이다. 1946년 7월 1일부터 3일 동안 미국 하원의 한 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클로드 페퍼 상원 의원이 제안한 암 치료 권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암 치료법을 발견하도록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법안이 청문회였다. 이 청문회에는 영양요법으로 말기암을
치유한 막스 거슨이라는 의사와 그의 환자 5명이 나와 거슨 박사가 거둔 놀라운 치료 실적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첫째, 척수 종양의 신경 조직에 종양이 있어서 손발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17세 소녀 웰리스 허쉬. 둘째, 종양의 2개의 깁스기에 파고 들어가 수술조차 할 수 없었던 군인 조지 깁슨. 세 번째, 대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종양이 너무 커진 데다 다른 부위에까지 전이 되어 종양을 전부 제거하지 못하고 인공항문 수술을 받은 중년 부인. 넷째, 임파 6종 환자로 종양이 배와 목과 사타구니 등 온몸에 번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년 부인 등 4명이었다.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말기 암 환자들이었던 이들은 직접 건강한 몸으로 등장해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그대로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이 너무도 생생해 청문회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로써 암과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부풀었다. 페퍼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크게 고무되어 거슨 박사가 주도하는 암 치료 연구에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역사는 진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자금 지원 결정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다행히도 그 청문회에서 환자들이 했던 증언은 기록으로 남아있다. 세포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김상원 상상나무. 1946년 당시 막스 거슨이 연구한 영양요법은 변이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치료법이었다. 한편 영양요법을 비과학적인 치료법이라고 비난했던 진영에서 만들어낸 과학적인 치료법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변이 가능성을 더욱 높여 놓았다. 현대인의 암 치료 방법은 극도로 치밀하고 정교하다. 수술로 암세포를 떼어내거나 화학 및 방사선 검사로 암세포의 정확한 위치로 알아낸 뒤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직접 죽인 후에 항암제를 투여해 주면 세포의 해까지 파괴시킨다. 분명 이러한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고 암의 크기를 줄이는데 덧없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변이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만의 변이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이 되고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거슨 박사가 30년에 걸쳐서 완성시킨 영양요법은 대체의학에 속하는 분야이다. 당시에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용화되지 못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은 고학력 지식층까지 확산되어 대체의학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영양 면역의 중요성. 나는 통합의학의 길에 들어서면서 암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식이요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들의 외침에 같이 고민하면서 개발한 것이 생식이다. 생식은 동결건조라는 식품공학의 방법과 수많은 선배들이 이미 개발한 생식의 원리들을 참고로 해서 암 환자에게 맞는 파이토 영양소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으로 저칼로리로 고효율의 살아있는 영양 밥상이며 면역 밥상이다.
물론 나는 오리지널 개발자가 아니고 다만 생식을 과학화하고 보편화시켰을 뿐이다. 지금은 셀푸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이 생식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 선택의 고민에서 자유로워졌고 무너진 몸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내가 설립한 생명과학연구원에는 지난 25년 동안 셀푸드 생식의 과학성에 대해 연구했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했다. 그중 특이한 것은 셀푸드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붕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암 발생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셀푸드가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탁월한 영양요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 연구한 암 억제 유전자 P53 발현시키는 능력이 탁월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생식을 통한 암 예방이라는 것이 생식을 통한 암 재발 예방이라는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암 억제 유전자 P53 변이는 대장암에서 70%, 폐암에서 50%, 유방암에서는 40%에서 나타나며 기타 위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식도암, 간암, 추장암, 전립선암, 피부암, 백혈병 등 대부분의 암과 연관성이 매우 강한 유전자로 이 유전자의 발현은 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생식과 소식과 비교 연구. 얼마 전 일본의 나구노 요시모리 박사가 쓴 1일 1 생식이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60세의 저자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음, 혈관 나이 26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저자는 10년 동안 실천한 하루 한 끼 식사의 위력이라고 증인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공복시나 칼로리를 제한할 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노화 촉진 유전자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그는 52일 동안 1일 1 생식을 했을 때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적정 체중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심한 허기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첨가물, 기름진 것, 짠 것, 매운 것, 자극적인 것이 싫어집니다. 네 번째, 과일, 야채, 본래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성격도 비극적 온순해집니다. 일곱 번째, 피부가 원래의 빛깔로 돌아와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여덟 번째, 위와 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이 좋아집니다. 아홉 번째, 혈압이나 혈당 수치 정상화 또는 호전됩니다. 열 번째, 혈압이나 상처가 금방 아물고 쉽게 나읍니다. 11번째,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탈모가 중지되거나 완화됩니다. 12번째, 면역력이 높아 감기나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금세 낫습니다. 13번째, 성충동은 줄어드나 성기능은 항상 됩니다. 14번째, 숙면을 취하게 되나 수면 시간은 짧아집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1일 1생식에 숙련된 소수의 사람들의 증언이기는 하나 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결과를 보면 놀란 것은 대부분 생식을 꾸준히 실천한 분, 하루에 한 끼를 생식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두끼는 자연식으로 위주로 들의 고백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듯 소식의 효과가 놀라운 것이라면 생식의 효과가 단지 저칼로리의 효과가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산대 박건영 교수팀과 이럼 생명과학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보면 본책 126쪽에서 128쪽 페이지 연구 결과 이러한 우리를 불식시켰을 뿐 아니라 생식이 소식에 비해 더욱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건강의 핵심은 공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식 플러스 생명식에 있음을 입증해 준 연구 결과이다. 활성산소와 식이요법, 식이요인 1번 암치료의 대가인 와타오 다가오 박사가 쓴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활성산소의 중요성과 식사와 암 발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등 온갖 생활습관 병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한마디로 에너지가 타고 남은 찌꺼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연산화로 등에서 에너지를 대사함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합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를 호흡으로 얻은 산소 따위가 연소되어 에너지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인체는 고효율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산화라는 연소 방식에 의지하는데 연소된다고 해도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산소는 이때 연소되는 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호흡으로 들어온 산소 중 2에서 4%가 활성산소가 된다고 하는데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한 활성산소와 발생을 완전히 없애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해서 어디든 상관없이 달라붙으려는 곤란한 성질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특정 물질과 결합하여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 바로 산화입니다. 물질을 녹슬게 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과 껍질을 깎고 몇 분이 지나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지요. 이것이 바로 산화입니다. 활성산소는 달라붙을 상대를 찾아 몸속을 돌아다니며 세포들을 차례차례 산화시켜 버립니다. 세포를 죽여 없애 노화를 일으키는 골치 덩어리입니다. 유전자를 손상시켜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활성산소는 모든 장기와 기관에 해를 입히며 직간접적으로 거의 모든 질병의 관계가 있습니다. 암 체질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와타오 다카노 위지덤 스타일. 현대 사회는 활성산소의 천국이다.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농약과 화학 첨가물이 묻어 있는 음식, 산화된 식품 섭취에다 대기 오염까지 심각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활성산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건강 유지에 덧없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언젠가 TV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 과식 가운데 어느 것이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었다. 1위는 놀랍게도 과식이었다. 소화와 흡수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두 번째 스트레스이고 담배, 격렬한 운동 순이었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과식이라고 할 때 과식이 암이나 성인병 발생, 노화나 치매로 가는 지름길임을 증명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요시모리 박사의 일일 일식과도 일치하는 결과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만병의 원인이 과식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암 발생에 있어서 영양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암의 예방과 치료, 재발을 막는 노드맥을 그릴 때 식이요법이 차지하는 비중과 융합 면역 암 치료에서 칵테일 면역요법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신체 활성화 재발견. 운동이나 목욕, 신체 활성화는 혈액순환을 통해 저산소를 막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최대의 비법이다. 또한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암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생활, 면역 관리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서간식, 최오천은 암을 이기는 운동법은 따로 있다라는 책에서 암 환자의 상황별, 암 종류별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모두 하는 것은 좋지만 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될 수 있다. 환자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지 또는 수술을 받는지에 따라 그리고 치료 시기에 따라 운동법을 달리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이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운동의 부작용만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암제 치료 중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데도 여러 사람과 함께 에어로빅을 하다가 열 감기에 걸렸거나 방사선 치료 중에 열심히 수영을 다니다가 치료 부위에 피부염이 생겨 치료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수술을 받고 발생한 팔의 임파 부종을 방치한 채 무리하게 역기 운동을 하면 상태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암 환자는 운동을 할 때 치료나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항암제 치료를 받을 때 항암제 치료를 받고 24시간 이내에는 구역질 구토와 탈수 증세가 쉽게 발생한다. 그 결과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칭 정도의 가벼운 유연성 운동이 적당하다. 그리고 항암제 치료를 받고 1주 이내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가벼운 강도의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등과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치료 후 나타나는 피로감, 근력 약화,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을 줄일 수 있다. 항암제 치료를 받고 1주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방사선 치료를 여러 번 받으면 피로가 쉽게 누적된다. 처음 받을 때는 괜찮다가도 수십 차례 지속되면 점점 더 피로해진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산행, 맨손 체조 등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맨손 체조 등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방사선 치료 중에 특히 주의할 점은 피부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수영 같은 운동과 뜨거운 물에 오랜 시간 몸을 담그는 사우나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운동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옷이 치료 중인 피부에 다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어떤 암으로 수술을 받았는지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술 직후에는 수술 부위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감염으로 생기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서 운동해야 한다. 특히 수술 부위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본적으로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병실을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단 수술 부위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의 조언을 듣고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술 후 2주 내에는 수술 부위가 아물도록 안정하고 이후 1개월 내에 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즉 수술 후 1개월 내에서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 아침 저녁 30분에서 1시간 걷기. 두 번째 두 파트에서 소개되는 1, 2주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수술 2에서 3개월 후부터는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등을 하는 것이 좋고 수술 3개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암 종류로 운동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운동 전문가가 조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목 주위의 유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목 부위 스트레칭을 한다. 부척수 신경을 제거한 경우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해 어깨 근육을 강하게 운동을 한다. 갑상선 암 환자는 다른 암 환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근력을 더 유지해야 하므로 수영이나 헬스 같은 전신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유방암 수술 환자의 70%가 수술한 쪽, 어깨 쪽 통증을 느끼고 1.15에서 30%는 팔 부종을 겪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깨와 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할 때 수술을 한 쪽 팔을 바닥을 짚고 체중을 실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1kg 이상의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한다. 부인암, 자궁 수술을 한 직후나 아랫배에 부종이 있을 경우 걷기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다리의 부종을 예방하는 스트레칭과 다리의 골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 전립선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면 근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한다. 폐암, 간암, 위암,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오래 받는 경우에는 연골이 약해지므로 관절을 심하게 꺾거나 힘을 주는 운동을 피한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스트레칭을 또 하지 않는다. 하루 30분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몸의 상태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한다. 대장암, 장루, 배변 주머니를 단 환자는 요가와 같은 정적인 운동이 좋다. 장루 관리를 위해 땀이 가볍게 맺힐 정도로만 운동한다. 장류가 없으면 일반적인 암 경험자 운동을 시행한다. 암을 이기는 운동법은 따로 있다. 서관식, 최호천, 비타북수.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암중 모색암을 가진 이긴 사람들의 비결이란 책에 적힌 NK세포의 운동과의 관계를 묘사한 글이다. 운동이 지쳐있는 NK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생로병사의 비밀의 제작진은 운동 실험을 통해 NK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1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5명에게는 자기 체력을 65% 정도로 쓰는 중간 정도 강도 운동을, 다른 5명에게는 자기 체력을 85% 이상을 쓰는 고강도 운동을 30분씩 하게 하고 혈액을 채취해 운동 전과 운동 직후 그리고 1시간 뒤에 변화를 관찰했다. 실험 결과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한 경우에는 전체 면역세포 중 NK세포의 비율이 안정돼 있었지만 고강도 운동의 경우에는 NK세포의 비율이 불안정해져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큰 차이점은 NK세포의 활동성에서 나타났다. 얼마나 활발하게 암세포가
를 공격하는가 하는 것이 NK세포의 활동성과 면역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운동 강도에 따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컸다.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한 경우 고강도 운동에 비해 NK세포의 활동량이 꾸준히 증가해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주었다. 반면 고강도 운동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오히려 활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 등산이나 조깅, 산책, 수영 등 중간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는 암 환자일지라도 NK세포의 면역 능력을 활성화시켜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중세포암을 이긴 사람들의 비결.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 비타북스.